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보겠습니다. 일단 한용운 씨 시는 좀 기본적인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임해진묵이라는 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임해 부재 상황, 임해 부재 상황 이런 걸 그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승려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느낌을 좀 많이 시에 담는다,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또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였죠. 그래서 그 임해진묵 같은 경우도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기 때문에 그 임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하죠. 승려니까 부처, 독립운동가니까 조국, 그 다음에 시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알 수 없어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불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띠는 그런 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임해친묵보다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오동잎이죠, 그렇죠? 오동잎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바람도 없어. 그런데 오동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근데 이 누구의 발자취입니까를 서리법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리법이 뭐라 그랬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해야 서리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누구가 누구냐? 누구요? 이 누구가 누구예요? 절대자 또는 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 임. 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조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국으로 잘 안 봐요. 일반적으로는 절대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절대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겠죠. 부처님의 발자취다. 뭐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임이나 조국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누구가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누구의 발자취를 오동잎에다가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은유법이 쓰였어요. 은유법,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여기서 이제 검은 구름 같은 경우는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부정적인 대상이죠.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랬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푸른 하늘이 오동잎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의 얼굴입니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답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조국의 얼굴, 절대자의 얼굴, 임의 얼굴이겠죠. 그죠? 그래서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것도 역시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누구의 얼굴인 거예요. 그 누구의 얼굴을 이제 푸른 하늘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검은 구름과 푸른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검은 구름과 푸른 하늘, 이런 건 이제 색채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색채 대비가 사용되었냐? 그러면 맞다. 색채 대비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면을 보시면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알 수 없는 향기. 이 향기가 뭐래요? 누구의 입김이래요. 누구의 입김입니까? 역시 서리법이고, 지금 보시면 누구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떠한 상황의 무엇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됩니다. 여기 위에다 쓸까요? 뭐뭐뭐뭐뭐뭐한 A는 누구의 B입니까? 아이고, B인데 왜 V냐? B입니까? 요 이제 문장 구조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향기도 당연히 은유법 이제 안 써드릴 거예요. 은유법입니다. 알아두시고 원관념은 누구의 입김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푸른 하늘 같은 경우는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는데 향기에서는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보시면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냇물이죠. 시냇물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역시 은유법 쓰였고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갓은 끝입니다. 끝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며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들이 다 저녁 노을을 수식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 노을은 저녁 노을인데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의 시입니까? 역시 은유법. 그러니까 지금 박스 된 것들 있죠.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 노을. 얘들은 전부 다 어떤 자연 현상입니다. 어떤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이 자연 현상들을 임의, 절대자의 또는 조국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동잎은 발자취, 푸른 하늘은 얼굴, 향기는 입김, 시내는 노래, 저녁 노을은 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부분.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무슨 법이죠? 역설법 쓰인 거 아시겠습니까? 왜 역설법이에요? 타고 남은 재가 어떻게 기름이 돼? 예? 여러분이 기름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제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재가 다시 기름이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름 걱정이 없죠. 예?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설법으로 보는 거고요. 앞뒤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뭐냐면 소멸이잖아요. 타고 남은 재, 이건 소멸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름이 된다라는 것은 생성이죠. 그러니까 소멸이 생성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역설이 아닌 게 윤회사상이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사상에서는 윤회사상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불교 입장에서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역설법은 맞습니다. 소멸이 생성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서 나의 가슴은 어떤 나의 소망, 화자의 소망이자 의지이자 구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써주세요. 도를 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구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나의 가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부처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도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구도라고만 보면 안 되겠다. 그죠? 뭐라고도 봐야 돼요.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국으로 본다면, 그죠? 광복에 대한 소망. 또, 만약에, 임으로 본다면, 이제, 사랑이겠죠? 사랑.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승려로 본다면 구도의 자세인 거고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광복에 대한 소망이나 의지일 것이고 그냥 단순 시인으로 본다면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에 대한 사랑.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서 밤을 부정적 현실로 이해할 수 있죠. 보통 밤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적 현실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그 어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등불은 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등불은 긍정적인 대상이겠죠. 그래서, 밤과 대비되는 긍정적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극복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희생정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 뭐 촛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구절구절은 그래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역시 이제 한용운이라는 사람을 어떤 면을 가지고 이제 이 시를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 시는 승려라는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절대적 존재에 대한, 붙여겠죠 여기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그 존재에게 닿고자 하는 소망, 뭐 이런 걸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뭐겠어요? 여기서 누구를 조국으로 본다면 광복소망이죠, 뭐.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화자 누굽니까? 화자. 나예요, 그쵸? 예, 나. 드러나 있습니다. 나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도자. 예, 구도자이자, 아니면 뭐 독립운동가이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인으로, 그냥 어떤 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라고 제가 굳이 쓴 이유는, 한용운 씨는 시는 보통 이제 여성적 화자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성적 화자, 남성적 화자 이런 거는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날, 완전한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날, 이 여성적어조, 남성적어조 이런 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은 여성적, 남성적 이런 게 이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하고요. 그죠? 좀 알아두세요. 일단 경어체를 사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여성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를 구도자, 독립운동가, 여인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누구는 뭐가 됩니까? 누구는 구도자라면 부처, 독립운동가라면 조국, 여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워낙 이제 한용운 시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뭘 바라보냐면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자연 현상들, 시냇물, 저녁 노을,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떨어지는 오동잎, 다 뭐예요? 자연이죠? 네,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자연 현상들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절대자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자를 구도자로 본다면,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뭐 이게 이제 절대자가 아니라 뭐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는 구도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만약에 뭐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억지로라도 이걸 뭐 조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면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자, 어쨌든 상황은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요건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정서와 태도는, 정서 및 태도, 구도적 자세 드러나고, 뭐 의지적이다, 희생적이다, 이런 자세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정리하는 특징들은 이제 위에서 했던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요게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좀 요약해서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일단 자연현상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요. 의인화, 왜 의인화예요? 오동잎이 누구의 발자취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오동잎은 그냥 자연현상인데 누구의 발자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의인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은유법. 그 은유법이 지금 쓰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발자취, 발차기가 누구죠? 발자취, 죄송합니다. 발자취, 얼굴, 그 다음에 노래, 뭐 입김, 그 다음에 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예. 뭐 의문형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장 구조도 반복됩니다. 그렇죠? 문장 구조 반복. 그래서 뭐뭐 뭐 누구의 뭐뭐입니까? 누구의 뭐뭐입니까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리법도 사용이 되고 있죠. 서리법. 그 다음에 경어체 사용.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어체 사용은 이제 여성적 어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만약에 선택지에 나오면 맞는 거예요. 여성적 어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역설법. 요거는 아마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역설법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에서 생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설법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알 수 없어요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 본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이 부분을 노트 필기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